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세종실록 제30부 세종시대 소방의 날 금화도감의 창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426년 2월 15일이었습니다. 음력이니까 양력으로 치면 대략 한 3월달이고 한 3월달, 4월달쯤 되면 날씨가 좀 많이 건조해져서 요때가 또 이제 불이 나기 굉장히 쉬운 시점이잖아요. 바로 요 무렵에 조선 조정을 완전히 멘붕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조선의 심장부였던 수도 한양에서 엄청난 규모의 대화재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 발생한 화재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무려 2만여 호의 가구가 전소되었고 사상자는 아예 그냥 짓기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피해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자, 사례의 내용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날 점심때에 서북풍이 크게 불어 한성부의 남쪽에 사는 인순부의 종 장용의 집에 먼저 불이 나서, 자, 일단 이제 어떤 종의 집에서 불이 났다라고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노비라고 해서 다 같은 노비가 아니라고 그랬죠. 노비 중에서는 재산점 갖고 있는 노비들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아마 이제 이 장용이라는 노비는 좀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 집에서 일단 불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게 장령이라는 노비가 뭔가 좀 이제 뭐 밥을 짓는다든지 뭔가를 한다든지 해서 실수로 불이 난 건지, 아니면은 누군가 이제 장령이라는 노비한테 원한을 품고서 가가지고 불을 지른 건지, 즉 방화를 한 건지, 그거는 명확하지 않아요. 이것만 봐서는 알 수는 없죠.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일어난 불이 하필이면은 경시서 및 북쪽의 행랑, 즉 시장 쪽으로 옮겨가가지고, 시장이니까 또 얼마나 건물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었겠어요, 거기에. 그래서 행랑 116칸과 중부의 인가 1630호와 남부의 350호와 동부의 190호가 연소되었고, 우리가 토탈 합쳐가지고 거의 2000여 호가 넘는 그런 가호들이 날아간 거예요. 인명피해는 남자 9명, 여자 23명인데,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인명피해가 얼마 안 되네? 재빨리 대피를 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하가 중요해요. 어린아이와 늙고 병든 사람으로서 타죽어, 죄로 화해버린 사람은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말 참담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죽은 데다가 이게 뭐 불에 타가지고 죽은 시체도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일일이 다 포함시키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대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화재는 하필이면은 또 연달아 흉년이 든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농업 중심의 국가긴 했는데, 이게 농업 생산력이 사실 뭐 기후나 토양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게 아니라 가지고 딱 그런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그야말로 빡세게 한 해 농사 지어가지고 그 한 해 이제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런 수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요 근래 2년 동안 연달아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제 발생한 빈민들이 또 어디로 많이 모여들었냐면은 한양으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양이 또 이제 빈민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안 요소도 있었겠죠. 치안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빈민들에 대한 차별 의식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 빈민들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막상 한양이 왔는데 딱히 뭐 구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대한 불만도 좀 있었을 것이고, 이런저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민심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여기서 이런 엄청난 규모의 대화재가 발생을 해버리니까 그야말로 민심은 아주 흉흉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 전대미문의 대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과학기술의 한계상 어쩔 수 없죠. 이 시대에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수로 일어난 화재인지 방화인지 이것도 좀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거 밝히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거죠. 다만 이제 원체 민심이 흉흉했고, 또 그전에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화 시도들이 몇 번 포착이 된 적이 있어서 아마 이것도 방화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었어요. 뭔가 이제 세상에 불만을 품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게 아닐까. 뭐 그런 이제 잠정적 결론은 나오긴 했었죠.
하여튼 이렇게 흉흉한 민심은 화재가 누군가의 방어로 벌어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것 때문에 좀 이제 애꿎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잡혀가지고 고초를 겪기도 했죠. 그래서 뭐라고 명령이 나오냐면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 특정한 직업이 없는 빈민들을 일단 다 어떻게 해라 체포를 해라. 체포해서 뭐 빵에 넣어라는 아니고 일단 다 체포를 해가지고 취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일종의 방화 사건처럼 보이니까 범인들을 한번 추려내보자 뭐 그런 취지였던 거죠. 그러면서 뭐 애매한 사람들 많이 잡혀가서 이때 고생 좀 했겠죠. 실제로 뭐 방어범으로 몰려가지고 처벌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세종은 서둘러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호를 합니다. 조선이 하여튼 이런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러면 당시에 조선이 어떤 식으로 이제 피해자들을 구호를 했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주의 전지하기를 화재를 당한 여러 집과 가산이 모두 타서 식량이 떨어진 자들의 인구를 조사하여 식량을 공급하고 화상을 입은 자는 의원으로 하여금 치료하게 하고 사망한 자는 한 사람에 대하여 쌀 한 석과 종이와 거적 등의 물품을 주어 매장하게 하고 그 중에 친족이 없는 자는 관청에서 장사에 쓸 기구를 주어 한성무로 하여금 사람을 시켜서 장사 지내게 하라 하였다. 그래서 이제 왕명으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은 국고를 털어가지고 어떻게 해라. 지금 생존에 필요한 생필품 지급해주고 다친 사람들 다 치료해주고 그리고 사망한 사람들도 장례비를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국가에서 장례를 치러주라는 거예요. 친족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러면서 이렇게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데 주력을 하는 한편 세종이 또 역시 이제 명분이나 평가를 받는 이유는 이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거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거를 갖다 이제 찾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화재를 예방하는 전통적인 수단들 몇 가지가 있었어요. 몇 가지가 뭐였냐.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비과학적인 것들이 많았는데 옛날 사람들은 화재가 일어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불을 다루는 귀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화마라고 하죠. 이 화마의 소행이라고 여기면서 늘 두려워했다는 거죠. 즉 화마가 장난치는 거다, 불장난쳤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관청이나 궁궐에는 용의 모습을 조각한 취두와 용두를 설치를 하기도 했다는 거죠. 즉 불귀신을 내쫓기 위한 일종의 표식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궁궐 곳곳에다가 일종의 물 항아리인 드물을 설치를 했어요. 사진에 보이시는 바로 저건데 저게 이제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곳곳에다 설치를 했냐. 일단 화재 시에 요긴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물이 떨어지지 않게끔 항상 궁인들이 관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화마가 불을 지르려고 왔다가 이 드물을 딱 봤을 때 그 드무가 물이니까 물에 자신의 모습이 비칠 거 아니에요?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도망간다, 오히려. 나름 그런 이제 심리적인 요소도 있었다라는 거죠. 즉, 화마를 쫓아내기 위한 그런 이제 의식적인 수단도 됐다라는 겁니다. 그 말고도 이제 재앙을 내쫓기 위해서 상상의 짐승인 해태상을 세우기도 했죠. 사실 해태는 법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공명정대함, 그 다음에 준법, 원래 이거 상징인데, 근데 이제 또 민간에서는 해태가 재앙을 물리친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또 나름 권성징악, 그 다음에 또 이제 신상필벌, 이런 상징물이잖아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을 응징한다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해태를 재앙을 물리치는 상상의 짐승으로 또 이제 떠받들어 모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민가에서도 화마를 피하기 위해서 해태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디다 붙였냐면은 조각상까지 세울 돈은 없으니까 대강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부엌에다 이걸 갖다 붙여뒀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 딱 이제 3월 요쯤 되면은 비가 많이 오더라. 아싸리 이때 비가 많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런 의미의 기우제를 드리는 것도 역시 하나의 화재 예방 방법으로 통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도 알긴 알았어요. 뭐 드무 설치하고, 드무는 그래도 실용적인 측면에 있죠. 해태상 설치하고 용두 취도 만들고 기우지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근본적으로 안 된다. 그냥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국가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라도 해야지 사람들한테 좀 안심을 시킬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민심을 안정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이제 퍼포먼스에 가까운 그런 행동들이었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요즘 시대에도 그런 점들이 어느 정도 있죠. 국가가 뭔가 이제 엄청난 재앙을 맞이했을 때 과학적으로 저게 진짜 효과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심리적으로 사람들한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좀 전시 효과에 가까운 거긴 하지만 뭔가를 이제 정책을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자, 그래서 세종은 이런 대화재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전통적인 방법 말고 뭔가 새로운 조치들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세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기왕 화재로 인해서 한양 도심 상당 부분이 전소가 됐으니까 이거 재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조치들을 시행을 했다라는 거죠. 자, 세종이 시행한 조치들이 무엇이었냐? 한번 사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행랑에 방화장을 쌓고 성내의 도로를 넓게 서방으로 통하게 만들고 궁성이나 전곡이 있는 각 관청과 가까이 붙어있는 가옥은 적당히 철거하며 행랑은 10간마다 개인 집은 5간마다 우물을 하나씩 파고 각 관청 안에는 우물 2개씩 파서 물을 저장하여 두고 종묘와 대궐 안과 종루에 누문에 불을 끄는 기계를 만들어서 비치하였다. 그럼 나름 이제 화재 예방 정책들을 이렇게 실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또 어떤 정책들도 하냐면은 일단 초가집 다 철거해라. 초가집을 다 뭘로 바꿔라? 기와집으로 바꾸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양이 정말 삐까번쩍한 도시로 바뀌게 되는데 다만 기와가 엄청 비싸죠. 그럼 그 어마어마한 돈은 어디서 나오냐? 각자 내야죠.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는 우리 집이 초가집이다.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리모델링을 하라고 그래요. 강제로 해야 돼요. 이걸 갖다 법으로 박아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뭐 국가에서 얼마 지원해주고 나머지 개인 부담 이런 식으로 이제 갔다라는 거죠. 뭐 요즘도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뭐 어떤 정책을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뭐 가게마다 뭘 설치를 해라 했을 때 그거를 국가에서 100% 지원해준 경우도 있고 혹은 뭐 80% 지원해주고 20%는 사업자들이 알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거하고 좀 유사한 방식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초과 지붕은 지푸라기이기 때문에 이건 불이 너무 잘 붙으니까 거기다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면은 이 불씨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막 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잘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기와가 좀 나니까 기와로 바꾸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건물을 지을 때 설에 나온 것처럼 건물 사이 간격도 좀 띄어라. 전에 제가 한번 그 미아 보호소 이야기하면서 설명드렸죠. 한양이 원체 이게 건물이 오밀조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어린애들이 뭐 한 블록만 건너가도 이거 집을 못 찾을 정도로 미로처럼 복잡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냐. 참고로 고려수도 개성도 좀 이런 구조였어요. 정말 따닥따닥 집들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성 같은 경우도 불 한번 발생하면 그냥 싸그리 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는데 세종이 아예 얘기를 합니다. 그냥 계획도시로 가자. 간격 다 벌려 한 거죠. 그리고 일정 구간마다 우물을 파가지고 항시 물을 채워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를 해라 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민가마다 할당량을 줘가지고 그 우물을 관리하게끔 하는 거예요. 마르지 않도록.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426년 2월 26일,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인데, 마침내 세종은 대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를 하게 되니, 이른바 금화도감의 창설이었습니다. 사례를 보면 이렇게 써 있죠. 2조에서 계하기를 도성 안에 금화의 법을 전장으로 한 기관이 없어서 그러니까 소방시설을 담당하는 그런 전문 기관이 없다라는 거죠. 거리에 사는 지각 없는 무리들이 주의하여 잘 지키지 못하고 화재를 발생시켜 가옥이 연소되어 재산을 탕진하게 되오니 백성의 생명이 애석합니다. 그래서 이게 방화가 됐든 실화가 됐든 하여튼 자꾸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이거 전담할 기관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자꾸 이렇게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겠냐. 따로 금화도감을 설치하소서 하였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우리나라 소방서의 시족격이라고 할 수 있는 금화도감이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금화도감은 주로 화재 발생을 대비하고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죠. 단순히 이제 화재 진압만 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방화범들을 체포하고 신문하는 그런 수사권까지 갖고 있는 기구였어요. 금화도감은 이후에 성문을 관리하는 수성도감하고 합쳐져가지고 수성금화서로 이제 증편이 되었죠. 자, 금화도감에 소속되어서 화재 진압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일종의 소방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금화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약간 좀 이제 군사 조직 냄새가 나는 그런 성격이죠. 다만 금화군은 상비군 형태가 아닙니다. 예비군 형태라고 봐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평상시에
이 금화군으로 설정한 주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화재 관련한 교육을 시켜주고 유사시에 동원령 때려가지고 바로 소집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비군 체제로 가게 되면은 한꺼번에 많은 소방 인력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사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전문적인 소방관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죠. 상설 소방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좀 아쉽게도. 물론 이때 동원된 사람들이 일반 뭐 시가지에서 화재가 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관청이라든가 특히 궁궐 같은 데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럼 얘들이 관청이랑 궁궐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틈을 타가지고 너 누가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섞여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간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금화군들이 소집이 될 때는 반드시 이들한테 구화패라는 표식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표식을 나눠줘서 신분을 증명하도록 했다는 거죠. 이 표식이 없으면 관청이나 궁궐 안에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1467년 세조 시기 수성 금화선은 잠깐 이제 혁파되어 이게 좀 애석한 부분인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관료 조직을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좀 돈을 아끼면서 이제 하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겸직 체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지금처럼 완전히 독립된 부서로 딱 놔두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월급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여러 개의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수성 금화사를 잠깐 좀 없습니다. 없애가지고 한 성부를 비롯해가지고 다른 기관에다가 좀 나눠주는 거예요. 권한을 갖다가 따로 이렇게 기구를 만드느니 그냥 나눠가지고 각자 이제 좀 이제 조금씩 맡아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굳이 돈 들여가면서 이렇게 수성 금화사를 유지할 필요가 있냐. 그런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면 금화군은 예비군 형식으로 동원하는 거니까 얘들은 공짜인데 수성 금화사에 일하는 관리들은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개편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또 이제 사홍원에서 한번 화재가 발생한 걸 계기로 해가지고 아예 세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수성 금화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소방수는 좀 상설로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금화군이 이제 멸화군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금화군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하면 투입되는 일종의 예비군 형식에 가까웠죠. 하지만 멸화군은 좀 더 체계적인 소방 장비와 감시 체계를 사용하는 상설 소방부대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거죠. 멸화군은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약 한 50명 정도의 정원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화재가 발생할 시에 바로 투입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 기존처럼 추가로 소방 인력을 소집해서 증원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멸화군은 기존의 금화군하고 오늘날은 이제 진짜 소방서하고 중간적인 형태라고 봐야 되는데 항시 대기하는 소방수는 한 50명 정도, 규모는 작죠. 그리고 진짜 유사시가 발생하면은 이거 가지고 될 리가 없으니까 옛날 금화군 시스템처럼 동원해가지고 추가로 붙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갔다는 거죠. 멸화군이 화재 진압에 사용하는 장비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멸화군이 불이 붙은 건물을 해체하기 위해서 사용한 장비들이 뭐였냐? 일단 갈고리가 달린 갈퀴를 사용했어요.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건데 왜냐면은 불이 붙으면요, 그거 사실 물로 끄는 게 아니라 원래는 정확하게는 건물을 해체하고 물에 적신 그런 천 같은 걸로 덮어가지고 끄는 게 원래는 좀 더 효율적이에요. 물을 끼얹는다고 해서 된다기보다도 물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더 번지지 않게끔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갈고리가 달린 막대기, 이거 갈퀴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서 불이 붙은 건물을 빠르게 해체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또 장대에 물에 적신 천조각을 매달아가지고 마치 그 채처럼 만들어서 실제로 이름을 불채라고 불렀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불이 난 지점을 덮어서 끄는 그런 이제 도구들도 사용을 했다는 거죠. 평소에 멸화군은 2층으로 구성된 망루에 올라가서 화재를 감시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경보를 울리는 역할도 겸했습니다. 또 멸화군은 야간 순찰을 돌면서 방화 이런 것도 감시를 했고 화재와 관련한 왕명을 배포하는 역할도 맡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대화제의 빈도수가 좀 줄어들게 되니까 역시 이런 거 운영하니까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관료들은 점차 멸화군을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하여튼 조선시대에 이런 아쉬운 장면들이 나와요. 어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새롭게 개혁적인 마인드로 무슨 기구를 만들었어요. 잘 써먹었어요. 근데 더 이상 좀 쓸 일이 없는 것 같아, 이게. 근데 그거를 갖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쓸 일이 없다고 해서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이거 성급하게 없애지 말고 계속 보존을 하자. 그게 아니라 좀 쓸 일이 없어 보이면은 그걸 해체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 거예요. 유지비 문제 때문에. 그래서 광해군 때 가가지고 멸화군이 일단 30인으로 축소가 되다가 인조 때 가서는 완전히 혁파가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화재 진압 관련한 그런 부처가 전혀 없었냐면은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성 금화사가 세조 때 없어지고 금화군만 그냥 멸화군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건데 나중에 성종 때 가가지고 수성 금화사를 다시 또 부활을 시켜요. 아무래도 센터가 있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방수만 있으면 뭐하냐? 센터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종 이후에는 수성 금화사, 멸화군 두 개가 이제 같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다 인조 때가 가면은 멸화군은 사라지고 수성 금화사는 여전히 존재를 하는데 이 기록을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에. 근데 있기는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야무지게 운용은 또 안 했던 모양이에요. 약간은 좀 이제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다만 이제 화재와 관련된 대비 노력은 꾸준히 하기는 하는데 조선 경종 때 서양식 소방기구인 수총기,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건데 바로 저거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수총기는 네덜란드인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청에다 이제 내다 팔았어요. 그래서 청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모방해가지고 복제품을 만들었죠. 그거를 조선 사신들이 보고 가서 배워와가지고 다시 또 복제품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또 일본 쪽으로 이제 보내가지고 일본도 역시 복제품을 만들어서 한중일 상북이 사이좋게 이런 형태의 100% 서로 똑같지는 않지만 대략 이런 형태의 수총기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일종의 물대포죠, 요즘으로 치면은. 자, 그래서 나름 이렇게 꾸준히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아쉬운 거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적인 소방기구로 변모하지는 못했다. 그거는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종이 만들었던 금화도가 비록 근대적인 소방서로 발전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세종이 고안한 정책들로 인해서 확실히 한양 내의 대화재는 줄어들게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에는 오늘날 이제 현대 소방서가 탄생되는 데까지 나름 이제 영향을 미치고 기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금화도감이 그래도 나름 이제 시족격이 되는 그런 정도의 위치는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세종은 스타일이 어땠냐면은 어떠한 문제점에 부딪힐 때 이거를 미봉책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방법 써가지고 대강 이렇게 이게 아니라 세월이 다소 걸린다 하더라도 착실하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결하는 유형의 군주였다는 거죠. 그런 스타일이 군주다 보니까 국가 정책을 할 때 이런 꼼꼼함이 상당히 많이 묻어나요. 근데 이런 정책들을 짤 때 세종 혼자서만 꼼꼼하다고 해서 될 문제냐? 당연히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서포트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전에 뭐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긴 있었는데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조명을 해봐야 되겠죠. 바로 그게 뭐였냐? 세종시대 지식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집현전이 바로 세종의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했던 곳이라는 거죠. 자, 집현전 과연 어떤 역할을 했던 곳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